네, 두 번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2차 FTA 협상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박수 치란 말도 안 했는데 너무 잘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역시 브레인 분들. 네. 정인교 교수님은 산업부통상교섭 본부장을 거치면서 현재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직을 맡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3개월 전까지 대한민국 통상정책 수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제 학교로 돌아와서 제가 또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지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한테 주셨던 강연 제목이 한중 제2차 FTA 협상과 전망이었는데 전체 흐름을 본다면 오늘 이제 전체 행사 흐름을 본다면은 조금 전에 이제 양 교수님께서 중국 입장에서 한중 관계를 보셨고 또 저한테는 또 한국 입장에서 한중 관계를 보면서 특히 이제 한중 FTA 개선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는 취지였던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중 FTA 개선 협상에 대해서는 사실 길게 말씀드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핵심 이슈인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가장 핵심 이슈인 이제 문화 분야 개방 이슈가 양측이 합의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한 2005년이죠. 그때 이제 한중 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서비스 분야는 이제 별도 추가 협상을 하자라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 서비스 개방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상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은 이 문화 쪽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오히려 더 상당히 이 보호주의적인 입장으로 정책을 바꾸었어요. 꼭 한국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시진핑 정부가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선전전을 하면서 문화의 선전에 있어서 문화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 차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기존 한중 FTA 협상에서 개방이 되어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 문화도 개방이 일부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다시 또 추가 개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마저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 우리 협상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개선 협상은 하여튼 추가 개방을 의미를 하는 거지 후퇴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버뭇거리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개방해달라. 우리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2005년, 2006년 그 이후에 우리 국내 네노라라는 엔터테인먼트사가 중국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었어요. 그 사이에 오히려 중국은 판호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까다롭게 하면서 사실 지금 철수한 기업들도 많고 엄청나게 손실을 봤죠. 이제 그런 상황을 풀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중국 측에서는 한중 FTA 추가 협상 빨리 끝내자라고
뭐 요구를 많이 하고 거세 십몇 차로 했지만은 진전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상 거의 다예요. 그러니 뭐 그걸 제가 그 주제로 말씀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고 해서 제목을 이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양 교수님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또 결론 부분에서 미중 관계가 안정적인 어떤 그런 관리 태세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되어져야지 한국의 대중국 정책도 어떤 형태든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국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해결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 뭐 설정이든 재설정이든 이것도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 분석과 전망이라고 뭐 상당히 넓은 제목으로 가져왔는데 뭐 여기서도 제가 몇 가지 시사점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디테일한 거는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양측 간에 민감한 사안이고 첫째는 또 두 번째는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또 뭐 입장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관세 정책도 특히 이제 EU, 일본,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한 내용을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 이 정점에 이어서 결론 시사점을 말씀드리는 걸로 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관세를 올려서 관세 수입을 얻겠다, 또 뭐 보호무역주의 이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무역대표부 대표, 우리로 치면 이제 통상장관이고 저하고는 이제 카운터 파트너인데 제임스 그리어 대표가 지난 8월 7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율이 발효된 날이고요. 그 날짜 뉴욕 타임즈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이제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이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트럼프 라운드는 뭐냐? 지금까지의 무역 질서, 같은 WTO 무역 질서는 하여튼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문제가 많았다. 이제 확 뜯어 고쳐야 되겠다. 뭐 그 과정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역시 비난이 상당히 있었고 문제는 이제 상호관세만 정리되고 물론 품목관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미국의 관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러분들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어 대표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작한다. 그럼 그 끝은 뭐냐?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통상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역시 관세를 무기화했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이 가장 신경 쓸 수 있는 경제 안보, 기술 안보에 대한 정책을 더욱더 지금보다 더 강화시키지 않겠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제 디지털 통상도 역시 강화될 거다. 지난 7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AI R&D 또 정책에 대한 2건의 행정명령을 서명을 하고 또 관련된 문건 하나를 백악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걸 보면은 앞으로 그 미중 간의 갈등 구도가 이거는 더욱더 심각해지지 않겠나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미중 갈등 구도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을 보면은 하여튼 뭐 쉐이크다운 세게 밀어붙여서 상대를 굴복시켰다가 그 다음에 또 풀어주고 또 그렇다가 다시 또 뭐 좀 쪼우고 또 다른 방향을 갔다가 돌아오고 하여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그 과정을 밟는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좀 완화 조치를 취하면은 미중 관계가 개선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언론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돌아가는 걸 보면은 더욱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회 수출.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가는 거를 트럼프 1기 때 막았다면은 그 사이에 중국 기업이 뭐 캄보디아하고 태국이고 말레이시아하고 이런 데 나가서 사실상 뭐 거의 중국에서 가져온 거를 현지에서 조립해 가지고 수출하는 거, 이거를 두들겨 때려 막는데 정책이 상당히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 그 저가 뭐 소액 관세 면제 제도, 뭐 이걸 줄여서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데미니미스라고 그럽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그동안에 800불 미만 소포는 그 관세 부담 없이 아주 신속하게 더더군다나 그 미국 우편 제도가 그 뭐 우리나라도 우편 제도는 그 상당히 그 정부 예산이 많이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서 싸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이 이제 소위 그 소비자 권익 중심으로 그 소위 말 직구를 허용을 했었는데 지금 그거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거 왜 막았냐? 그거 바로 중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통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이제 AI 플랫폼 정책, 그것도 역시 그렇게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결국은 이런 것이 이제 디커플링이고 새로운 국제 통상 질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트럼프 1기 때는 대중국 정책이 상당히 단순했어.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브레인들은 그 지난 트럼프 1기 때 자기들이 느꼈던 거 플러스 또 지난 4년 동안 연구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2기는 자기들 스스로가 트럼프 라운드다. 그 트럼프 라운드에서, 라운드라는 말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협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구상에 맞춘 무역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출 통제는 당연히 강화될 거고, 기술 안보 또 투자에 대해서도 그럴 겁니다. 그 말씀드렸던 우회 수출 방지나 원산지 기준 강화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미국이 특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림으로써 미국의 평균 관세가 2.8%였는데 지금은 건 뭐 18점 몇 %로 올라갔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로 최고 수준의 관세로 높아졌고, 그런데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을 보면은 하여튼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래 관세 정책이라는 것은 최종제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고, 대부분 국가가 원래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재나 에너지에 대해서는 거의 뭐 무관세나 아주 낮은 관세를 매기는데, 지금 보시다 보면은 바로 이게 이제 중간재에 대한 그 관세율인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세 정책을 해야 되는 게 미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 부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 부흥을 위해서는 중간재 가격이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관세 정책이 이게 문제가 있다. 뭐 관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대미 수출에서 국가별로 미국의 관세율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된 걸로 보면은 제일 높은 나라가 중국이죠. 그 다음이 이제 일본이고, 제가 실은 요 며칠 전에 안과 시술을 받아가지고 좀 오른쪽 눈이 지금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초점이 안 맞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FTA가 있고 사실 거의 무관세였어요. 우리가 무관세에 있다가 뭐 일본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중국은 어차피 미국 관세 정책의 타겟이었으니까, 메인 타겟이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한국이 가장 피해를 보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뭐 이거는 제 평가가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뭐 분석만 조금만 해봐도 뭐 이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미국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수입을 대거 올렸습니다. 그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뭐 만족스러워하고 국민들한테 봐, 이렇게 해서 내가 관세 수입을 많이 얻었다, 확보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 본들 원체 미국의 재정 규모가 크기 때문에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내년에 관세를 1년, 지금 높아진 관세를 1년 내리 받으면은 한 3% 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의 리스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동안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한테 전화도 하고 해가지고 꽉 눌러놨습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들도 미국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가급적이면은 관세 문제가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가격 정책을 해왔었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다 언론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망 왜곡은 말할 것도 없죠. 거기다가 이제 사법적 리스크, 국제경제긴급근안법 (IPA라는) 법이 헌법과 관련 법을 위반했다 했을 수 있다라고 항소심까지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 국가들 위주로 지금 반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이 제소의 딜레마 문제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브릭스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이제 얘기하려고 좀 시간이 좀 조금 뭐 걸리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제소의 딜레마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2명 있는 것 같으면은 2명 다 아주 담합을 둘끼리 진짜 입을 맞추어서 둘 다 범죄를 부정을 하면은 기소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2명을 떼어놔 놓고 계속 회유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불면은 너는 착한 사람으로, 너는 양심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하여튼 처벌을 대폭 줄여주고, 그 대신에 저런 마가 문제였네, 남은 쟤가 문제였으니까 쟤가 독박 써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명한테 빨리 불게 만드는 게 이제 제소의 딜레마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관수는 뭡니까? 관수는 미국이죠. 근데 지금까지 협상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다른 나라를 분리를 시켜놔 놓고 빨리 와서 우리가 제안하는 걸 받아라, 요구하는 걸 받아라 했는데 안 받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한테는 안타까운 일이 중간에 막판에 생겨버린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뭐 이걸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일본, EU 뭐 다른 나라는 우리하고 크게 비교할 상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세 지역 모두가 15% 관세를 상호관세를 어떤 관세였죠? 물론 상호관세 어떤 관세를 미국이 올렸지만 그 올린 관세 15%를 다 받았는데 투자를 약속한 금액이 한국은 3,500억 달러. 물론 이제 그나마 정상회담 하면서 또 기업들이 투자가 또 1,500억 정도 했으니까 그거니까 이걸로 가면 안 됐고요. 일본이 5,500억 달러, EU는 6,000인데 어쨌든 투자 금액으로 본다면 EU는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EU는 연간 평균 대미 투자 EU 상수국 국가니까 1,500억 달러가 매년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족시키는데 부담 없이 해결된 거고,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4년 동안 6천억 달러 투자하는 거 문제 없다라고 해서 그거 써내고 그냥 오케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하여튼 일본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GDP 규모로 본다면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1인당 생산량이 무슨 어떻게 됐습니다만 이제 비율이 달라지죠. 일본 14%, 우리 25%. 이런 거 봐도 보인다. 그러나 이제 또 2024년도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보면은 일본보다는 한국이 낫다. 그러니까 심하게보다도 또 일부에서는 선방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작년 한 해만 볼 게 아니고 지난 10년간 대미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비교를 해봤더니만 거꾸로 되는 거죠. 근데 작년에는 우리가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일본보다 조금 많기는 했었어. 왜? 우리가 이제 첨단 산업 분야에다가 대미 투자를 원체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공장 짓는 데 들어가는 기자재들, 구조물들, 거기다가 또 일부 시운전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중간재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작년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였을 수 있다. 왜? 평균치로 보면은 먼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부담이 좀 크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바로 직전 본부장으로서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나무랄 수는 없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미국이 상대국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협상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할 건가라는 거는 뭐 짐작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미중 협상을 본다면 물론 이제 그 11월 말까지 미국이 관세 휴전을 했습니다. 뭐 중국은 미국산에 대해서 10%를 부과를 하고 미국은 30%로 하기로 했죠. 결국은 이제 20% 차이가 나는 건데, 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휴전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산 물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 중국도 또 맞대응을 했죠. 그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핵심 강물을 무기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관세 휴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일본이 이 협상한 장면인데, 백악관에서 이거를 왜 컬러 시대에 흑백으로 해서 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두 가지 사진이 떠올랐어요. 요 위에 거는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 때, 플라자 합의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 엔화의 대달러 환율을 뭐 기존에 뭐 80, 90 샀던 거를 250 샀던 거를 거의 100엔 정도, 250원에서 100엔으로 높여가지고 일본 수출 경쟁력 확 떨어뜨린 그 당시의 장면이고, 그 밑에 장면은 뭐 여러분들 대부분 이 사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987년도에 일본이 수출 통제를 잘못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대형 사건을 일으켰어요. 물론 이제 발각이 된 게 이제 87년이고, 그때 이제 도시바 상사의 임원들이 회장 포함해가지고 다 옷 벗고 마이터 뭐 사표 내고 대미 사과하고 일본 수상도 사과하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게 80년대 후반에 보면은 미국이 일본 때리기를 할 때 계기가 된 게 요 두 건입니다. 그게 88년도에 미국이 종합무역법 레이건 때 만드는데 다 이걸 바탕으로 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제수의 딜레마,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일본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이제 5,500억 받고, 특히 미 상무부 러트닉 장관이 자, 일본은 5,500억 투자를 약속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 너들은 뭐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이제 압박을 했고, 뭐 결과적으로 본인의 구상대로 가게 된 거죠. 뭐 그거는 이미 본인이 우리한테 압박을 하기 전날인가요? 미국의 CNBC 방송에 나가서 본인이 다 떠들었어. 두고 봐라. 그렇게 갈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지난 9월 4일 날 미국과 일본이 이 관세 협상을 이제 문서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5,500억 달러에 대해서 적은 걸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다른 협정과는 달리 크리티컬이 매우 중요하게도 다른 어떤 지금까지 다른 협정과 달리 미국 역사상 어떤 무역협정과 달리 일본 정부는 그걸이었다.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This investment, 이런 인베스트먼트는 which will be selected by United States government. 투자처를 미국이 정한다. 이게 문서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 설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겠나 싶었는데 어쨌든 뭐 일본은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겠죠. 자, 투자 문제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투자 규모는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최근에 많이 했다라는 건 첨단 분야에 많이 한 거예요. 첨단 분야에. 하여튼 이거는 우리 자료가 아니고 실은 제가 이제 미국 자료에서 미 BA라고 미국 경제 통계 내는 데서 갖고 온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제 뭐 5,500이고 3,500이고 그 규모 그게 뭐 크다 작다를 떠나서 우리한테 부담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라는 거고, 뭐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그 미 조지아에서 그 미 아이스 그 이민 단속국에 의해서 문제가 되었던 우리 엔지니어들 300여 명이 이제 곧 오후 4시인가에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미국에서 인력 문제는 심각합니다. 할 겁니다. 앞으로도. 마스가 프로젝트를 우리가 뭐 미국가 잘 그 카드로 활용했다라는 점은 다행이지만, 사실 뭐 선박 배 짓는데 우리 국내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국 근로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또 우리는 이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 수출이 미국에 대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갈 길이 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그동안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비관세 장벽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협의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중에 일부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일부는 또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새 미국은 공짜가 없잖아요. 공짜라기보다도 하여튼 뭐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없는데 이거 한 건 가지고도 이 중에 하나 골라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앞으로 이제 이 미중 관세 협상도 우리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양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물론 뭐 다른 분의 자료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셨는데 낙관적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미중은 지금 현재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서로가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11월이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차 휴전 협상도 11월 말까지로 돼 있고, 근데 왜 11월이 중요하냐? 바로 미국의 쇼핑 시즌이고 대목이거든요. 그때 상품값이 오르거나 상품이 뭐 분기 현상이 생기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내년 미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치명적인 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중국하고는 하여튼 휴전 상태를 유지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미국 내 인플레이션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그동안에 뭐 누적된 문제지만은 거기에다가 이 금년도 내년도 이런 이제 예산 짤 때도 이제 재정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채 발행을 해서 때워야 되는데 국채 발행을 하려고 그래도 지금
과거에는 사주는 나라가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미국하고 이 대결 국면에 있는 국가들, 물론 뭐 일본도 관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쨌든 과거처럼 뭐 미국 국채를 막 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국채 가격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도 역시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미국 재정 내년도 뭐 예산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채권 가격이 또 폭락할 것 같은 예상이 생기면은 중국한테 손을 불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 미중 관세 문제는 뭐 또 한 번 더 또 그 휴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는 뭐 관세 문제가 이제 거의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U하고도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나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게임의 양상이 미국으로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상당히 그 풀어 나가는 국면에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끌고 나갈 것인가가, 역시 이것도 이제 그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어떻게 되는가도 이제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 정치 여건 뭐 여러 가지로 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고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지하는 게 우세하지만은 또 뭐 유통가라든가 유통업계라든가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럴수록 또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을 그야말로 끌어안혀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걸 이제 일부 학자는 이제 섀도우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어떤 정치적 이 관계가 어떻게 전반적으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중국의 대응 방식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대응 방식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제도, 이게 이제 철폐가 되어지고 하여튼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이제 소액 소포에 대해서 관세가 정액세를 매기는 게 결정이 되어요. 하여튼 한국처럼 15%, 16% 기하를 내는 국가를 소포한 건당 아무리 작은 소포라도 내가 만 원짜리를 보내더라도 80, 12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용물보다도 관세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과거처럼 뭐 이렇게 수시로 보내던 선물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겠죠. 우리한테는 그렇지만은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알리바바라든가 테무라든가 셰인이라든가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가 미국 시장을 꽉 잡았잖아요. 물론 아마존도 있지만은 아마존 하는 것보다 최근 원체 지금 그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거 다 이제 적분을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교하면서 체계적으로 미국이 그 대중국 정책을 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자, 앞으로 미국 고관세는 어떻게 되겠냐? 뭐 제가 재정 중독이라 해놨습니다만 이미 미국은 관세 재정 중독에 걸린 상태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아까 뭐 그래본들 3%라고 했지만은 그게 또 홍보하기는 좋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자국 소비자들, 자국 산업한테는 피해를 주지만은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 표현대로 하여튼 뭐 우리가 뜯어냈다라고 할 테니까 관세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고관세가 고차가 될 수밖에 없겠다. 뭐 경제적 논리나 논리적 측면에서 모순도 많지만은 하여튼 고관세는 그대로 갈 것이다. 결국은 한 20% 내외가 미국 관세의 어떤 표준으로 그냥 자리 잡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여튼 우리는 미국과 관세 관련해서 문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겠죠. 어제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두 번째 기자회견하면서 뭐 언급을 간곡 잠시 하셨습니다만 쉽지 않겠다라는 거고, 우리 기업들도
투자 문제라든가 또 관세에 따른 가격 책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아마 앞으로 환율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특히 이제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많은 국가들이 평가절하로 대응을 해왔거든요. 또 미국도 약달러를 원해. 예, 그런 측면에서 평가절하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제재를 미국이 또 취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국가들이 관세 부담하는 국가들이 이 관세 아주 평가절하를 또 하지 않을 수 없고 하기 때문에 환율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